안녕하세요. 톡톡사연님들, 여러분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상처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60 가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얻은 삶의 지혜라고 해야 하나요? 나름대로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처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보고자 글을 쓰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요, 태어날 때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긴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각이 져 있으니까 굴러다니면 굴러간 대로 찍히고 다치고 면이 넓으니까 상처가 나기도 그만큼 쉽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육면체 같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여기 부딪히고 여기 찢어지고 하다 보면 각이 져 있는 곳도 어느덧 깎일 거고 뾰족했던 모서리도 살다 보면 둥그러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둥근 마음을 갖게 된다고 믿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네모난 상자를 어디다 집어던지면 부딪혀서 구겨지기 쉽지만 공은 아무리 내가 힘을 줘서 집어던져도 대구르르 굴러갈 뿐이죠. 원래 굴러가라고 있었던 것 마냥 그렇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깨지고 다치고 그런 마음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많이 둥그러졌고 지금은 어떤 충격에도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연륜이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마음의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큰일을 깨달은 성인군자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넓은 마음씨를 가지고 살았겠어요. 저도 구겨진 박스처럼 나는 다시는 펴질 수 없을 것이다.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라서 언젠가 그냥 저 분리수거함에 굴러다니는 박스들 마냥 쓸모도 없이 처박히게 될 거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죠. 아니요,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제 마음이 이렇게 둥그러지기까지 그 제약이 항상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친척집을 전전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게 참 서러웠는데 사연을 쓰면서 돌아보니 어디 부둣가에다가 갓난아기를 내다버리지 않고 그래도 친척집이라도 전전할 수 있도록 사정을 봐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언제 어떻게 저를 떠나버리셨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저를 길러주셨던 외삼촌께서 술을 마시고 한탄처럼 하는 혼잣말 때문에 뱃일을 하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변변치 않게 가게에서 일을 하던 어머니가 혼자서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니까 덜컥 그나마 근처에 살고 있던 가족 중에서 자식도 한 명밖에 없고 가장 생활이 여유로웠던 외삼촌의 집에 저를 버리듯이 두고 도망쳤다는 거라는 것을 대충 알게 됐죠. 부엌대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의 집살이를 하는 식모요. 그런 제목의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단어를 제가 처음 알던 게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생이 알만한 단어는 아닌데 싶으시죠? 그것도 별명이라고 저를 그런 식으로 불렀던 애들도 그 뜻이나 제대로 알고 얘기를 했겠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주워 듣고 똑같이 따라한 거겠죠. 아무리 어린 저였지만 외삼촌과 외숙모가 제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일찌감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부모님의 품이 그리워서 사촌 여동생이 외숙모의 품에 안겨 잠에 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마냥 부러워서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조용히 엄마 하고 부르면 외숙모는 눈을 뒤집고 다시는 자기한테 엄마 소리 하지 말라면서 복날 개 패듯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마음 같아선 외숙모도 이해하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생각지도 않았던 군 식구가 하나 더 늘어버린 건데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죠. 외삼촌과 외숙모는 정말로 제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사촌 동생이랑 사이는 어땠냐고요? 좋았을 리가 있나요? 외삼촌과 외숙모가 조금이라도 저를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이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제 머리통을 잡고 싸웠어요. 일방적으로 맞았죠. 외숙모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저녁마다 외삼촌과 싸우셨고요. 저러다가 우리 미 제대로 못 커. 당신 누나 딸을 왜 우리가 맡아서 키워야 되는데? 왜 저 짐덩이 때문에 우리 딸을 이렇게 눈치 봐야 하냔 말이야.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내쫓아.
늙어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가 자선 쌓을 거야? 갈라서고 싶은 거야? 매일 밤 자는데 무서워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또다시 버림을 받을까 봐요. 기억도 나지 않지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아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린애가 밤새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외삼촌과 외숙모가 깨시기도 전에 일어나서 밥을 안 치고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밥을 할 줄 알았어요. 마당을 쓸고 걸레로 바닥이 광이 날 정도로 닦고 새벽 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외숙모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한숨을 팍 쉬면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죠. 그러면 안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안 쫓겨나고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면 되겠구나 하고요. 숙제해야 할 거 있으면 나 줘. 내가 대신 해줄게. 가방도 내가 들어줄게. 사촌 동생한테도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동네가 좁아서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사촌 동생은 저에게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기보다는 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주인집 딸 정도로 느껴졌다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만 보면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촌 동생도 제가 그렇게 납작 숙이고 들어가니까 그게 꽤나 만족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예전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화를 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친척들에게 빌빌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는 저를 보고 부엌댁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지금이야 복지도 잘 되어 있고 혼자 나와 살아도 쉼터니 뭐니 제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았겠지만 당시에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제가 그런 계획을 짤 머리나 있었겠어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좀 더 크고 나서야 알았고요. 그때는 아무리 눈치가 보이고 힘든 친척집이라도 여기 쫓겨나면 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뭘 해서라도 조금 더 잘 보이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서서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너무 책망하지만은 말아주세요. 숙식 제공, 외삼촌과 외숙모네 집에서 받은 혜택을 그렇게 딱 4글자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죽지 않을 정도로 밥을 주셨고 밖에서 자지 않도록 창고로 쓰는 굉장히 조그만 방 한 칸을 내주셨고요. 거기서 먹고 자고 집안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옷도 새로 산다거나 그런 것들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씻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씻는다고 하더라도 물 트는 소리가 나면 외숙모가 귀신같이 일어나서 본인 집의 재산을 야금야금 쓰는 식충이 취급을 하니까 씻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 물소리가 날까봐 가재 수건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목 뒤부터 조용조용 물소리가 나지 않게 씻고 식구들이 깰까봐 눈치 보여서 씻는 것도 후다닥 씻고요. 저도 느꼈어요. 그렇게 씻어봤자 얼마나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옷도 항상 어디서 물려받았다고 표현했지만 거의 남들이 버린 걸 주워다가 입는 수준이었으니 위생감염도 빵점이었고 그런 제 주변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따돌림이고 괴롭힘인지도 몰랐어요. 워낙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요. 애들이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무슨 대답이라도 하면 멍청한 소리를 한다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것도 그냥 그 괴롭힘들이 당연한 거구나 하고 살았죠. 그래도 제가 하루 중에 유일하게 좋아했던 시간이 학교로 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애들이 조롱하고 무시를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배운다는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업 시간에 대답도 곧잘 했고 가정교사 없이도 성적도 곧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사촌 동생이 맨날 자기는 귀찮다고 자기 숙제까지 저한테 맡기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복습도 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어린애들 눈에는 그게 얼마나 안 이롭게 보였겠어요. 동네에서 부엌대기 소리 들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당하는 애가 뭐 잘났다고 학교에서 손 번쩍번쩍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하는 게요. 꼭 자기가 받아야 할 칭찬을 뺏어서 듣는 것처럼 느껴졌었나 봐요. 저희 반에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여자애들 3명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런 저를 주도적으로 괴롭혔던 애들이 그 3명이었습니다. 야, 부엌대기! 선생님이 너 오늘 수업 시간에 대답 잘했다고 뭐 선물 주신다고 하던데. 이따가 학교 끝나고 저기 창고로 잠깐 오라고 하셨어.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던 저에게 그런 괴롭힘이 뭐 바늘로 찌르는 정도의 아픔이라고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그 애들도 슬슬 시시하다고 생각하던 차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뭔가 신나게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따로 칭찬해주고 싶어 하셨다고 뭐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따 창고 앞에서 보자고 그러셨다고요. 선생님들이야 그렇잖아요. 못 산다고 꼬질꼬질하게 다닌다고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그날은 수업 시간 내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딱 봐도 그 애들이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괜한 수작질을 하는 거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쪽으로는 지능이 또 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부야 배워서 곧잘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사회성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교우관계나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터득하는 거잖아요. 학습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만에 밥다운 밥을 먹어볼 수 있겠구나. 사촌 동생한테 오늘 선생님이랑 학교 끝나고 약속이 있다고 너 먼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래요. 사촌 동생도 이미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였죠. 가족도 제 왕따의 주동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엄청 끔찍한 유년 시절이었기도 하네요. 제가요, 개를 엄청 싫어하고 무서워하거든요. 애완견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지금이야 뭐 법이 생겼다고 그러던가요. 밖에서 애완견 산책하더라도 다들 목줄 묶어가지고 다니거나 품에 안고 다니거나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는 목줄도 안 한 개들을 그냥 막 풀어놓고 키웠어요. 누가 그렇게 내다 버린 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들개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전에도 누군가한테 버림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먹던 밥 한 덩이를 아침에 주머니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개들한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여튼 그때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렇게 동네 개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다가 광견병 걸린 개가 미친 듯이 쫓아와가지고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넘어진 상처 때문에 아직도 턱에 손가락만한 흉터도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팔에 털이 설 정도로 개를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제가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수준으로 무서워하고 놀라는 정도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애들이라지만 괴롭히는 수준이 정말 못된 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분명히 알고 그 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학교가 끝나서 창고 앞에 서 있는데 기다리는 선생님은 안 오고 저를 괴롭히는 친구 무리가 개 한 마리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큰 개도 아니었는데 컹컹 소리를 내면서 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털이 쭈뼛 서고 다리가 뻣뻣하게 굳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그랬죠. 선생님이 여기서 보자고 하지 않았냐고. 선생님은 언제 오냐고요. 옆에 있는 개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부엌대기 진짜 멍청한 거 아니냐고요. 선생님이 왜 너한테 밥을 사주냐고요. 야, 너는 진짜 선생님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얘가 수업 시간에 칭찬 몇 번 듣더니 아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너 그냥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선생님들이 오냐오냐 해주는 것 뿐이야. 어차피 학교 나가면 너 같은 애들 계속 변변찮게 빌빌거리다가 평생 부엌대기 노릇만 하다가 사는 거야. 야, 얘 진짜 기대했었나 봐. 표정 진짜 웃기지 않냐? 너 부모도 없다며? 너 버리고 갔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이렇게 멍청하니까 더는 못 키우겠다고 도망간 거 아니야? 나 같아도 이렇게 생긴 자식 있으면 버릴 것 같긴 한데.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처받은 건 둘째치고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웃으면서 창고 문을 열고 저는 걔랑 같이 창고에 갇히게 됐습니다. 제가 제발 열어달라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문 한 번만 열어달라고 주먹이 다 까질 정도로 창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걔가 뒤에서 컹컹거리는데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문을 쳐봐도 그 문이 열릴 생각은 안 하고요. 문 앞에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던 애들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힘들게 지내긴 했지만 언젠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털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외삼촌이랑 외숙모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순찰을 하시던 경비 아저씨가 창고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따보니까 제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개 때문에 죽나 했는데 그 개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쓰러진 채로 다음 날까지 누워있을 테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어쩌다가 그 창고에 들어가게 됐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걔네 때문에 그랬다고요. 제가 있었던 얘기를 솔직하게 다 했고 얘기를 듣던 선생님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그 애들이 벌을 받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당한 건 저였습니다. 병원비를 생각하면 입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생님한테 얼른 퇴원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병원비는 선생님이 다 내주신 것 같은데 새삼 또 감사드리네요. 집에 가니까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외숙모랑 외삼촌의 얼굴이 어우 저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라는 표정이라고 느꼈으면 그건 너무 제가 피해의식일까요? 외삼촌께서도 별 말씀 안 하시고 학교에서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다시 그 좁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정말 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애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학교에서 제가 맞닥뜨린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저한테 다가와서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해자들은 저를 보자마자 본체만체하고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한 2교시 정도였는데 갑자기 교실 뒷문이 큰 소리를 내면서 열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거리고 있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이 엄마하고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갑자기 수업 시간에 가해자의 엄마가 찾아올 일이 뭐가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가해자의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으로 다가와서 네가 진솔이냐? 하고 제 이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제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눈앞이 번쩍이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의자에서 옆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네, 이유도 모르고 황당하게 뺨을 맞았습니다. 앞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던 선생님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된다고 황급히 뛰어와서 아주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아주머니를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선생님의 팔까지 뿌리쳐가며 금방이라도 절 한 대 더 칠 기세로 다가오셨고 전 무서움에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떠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아라고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오냐 오냐 하니까 눈에 아주 패는 게 없지. 어디 감히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딸이 뭐가 아쉬워서 널 괴롭힌다고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 어린 기집애가 어디서 그런 목대먹은 버르장머리를 배워가지고 죽은 니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어? 집 나간 니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똑바로 대답을 해봐, 어? 너무 서러웠습니다. 서러움에 숨이 컥 막히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이 그때의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만 같아요. 어제 창고에 개와 갇혀 있었던 것도 저고 그동안 죽도록 괴롭힘을 당한 것도 전데 뭐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아주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억울함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던 제가 아니라고 쟤네가 나 괴롭힌 거 맞다고 소리를 고래골래 질렀고 그 소리에 아주머니는 더욱 화가 나서 저에게 다시 손찌검을 하려고 팔을 번쩍 들어 올렸죠. 몇 명의 선생님들이 더 뛰어와서 아주머니의 팔을 붙잡고 진정하시고 교무실로 가서 다시 얘기를 하자고 그러고 나서야 상황을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CCTV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창고 앞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도 이미 고장이 나서 먹통이 된 지 오랜 상황이라 아무도 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외삼촌까지 학교로 오게 됐어요.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조카인데 뭐 진실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고를 친 모습을 보고 당장이라도 내다버리고 싶은 얼굴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곤 저는 또 한 번 덜컥 겁을 집어먹었고요. 하지만 제가 쓴 누명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저 말고도 꾸준히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다닌 덕에 제 결백을 입증해 줄 만한 다른 애들이 여러 교무실을 찾아오게 됐거든요. 그중에는 어제 데리고 간 그 개가 자기 옆집에 있는 개였는데 빌리는 걸 봤다는 애도 있었고 저를 창고에 가두고 자기네들끼리 낄낄거리는 모습을 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나 둘씩 제 편을 드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그 아주머니는 저희 외삼촌에게 꾸벅 사과를 하면서 어른들끼리 조용히 해결하고 지나가자면서 돈 봉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사과하셔야죠. 애들한테 괴롭힘 당했던 것도 저고 아줌마한테 맞았던 것도 전데 왜 저희 삼촌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무슨 어른한테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냐며 당황한 아주머니가 그래 미안하다 됐지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사과가 제 인생에서 들었던 첫 사과였습니다. 외삼촌이 돈 봉투를 받아들면서 크게 번질 것 같았던 일은 그렇게 순식간에 마무리됐어요. 사고를 친 걸 문제 삼을 줄 알았는데 합의금으로 준 돈이 꽤나 컸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별다른 얘기 없이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에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를 괴롭혔던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겠다고요. 그 뒤로 똑같이 지냈어요. 부엌대기처럼 외삼촌과 외숙모의 집에서 일을 했던 것도 똑같았고 좁은 동네에서 그 가해자들도 계속해서 마주쳤죠.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다시는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 으름장이라도 놓았던 모양인지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오거나 불필요한 장난을 치는 일은 없었지만 말이에요.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달라진 건 오히려 제 마음가짐이었죠. 언제 쫓겨날까 불안해하지 말자.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다시 살면 된다. 그렇게 주눅들어 살지 말자고 다짐하고 그 뒤로는 제 의견을 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말라고 일이나 하라는 삼촌과 숙모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그때 처음 얘기했습니다. 굳이 가족 같지 않은 사람들과 살지 않더라도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집을 나가겠다는 제게 숙모는 그동안 키워놓은 값을 내놓고 가라고 하셨지만 전 그런 모습에도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서 숙식 제공 받아가면서 했던 일이 있지 않느냐. 전 그걸로 키워주신 빚은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면 안 된다고 핏대를 올리는 외숙모에게 저도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 곱게 안 내보내주시면 저도 그동안 두 분이서 저 때리고 이 집에서 착취했던 것들 경찰서에 가서 싹 다 신고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사과하시라고요. 그렇게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두 번째 사과를 받아냈죠. 여상을 갔습니다. 제 성적이면 충분히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은 욕심도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이었고 쉼터에도 나이 제한이 있어서 오래 지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노력해서 빠르게 취업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여상에 오는 애들은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애들의 부모가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냐는 심산으로 자식을 겨우겨우 밀어놓은 경우가 있는 반면 저처럼 학교에서 공짜로 알려줄 때 기술이라도 하나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요. 당연히 후자의 경우가 매우 희박했죠. 면학 분위기라는 게 없었어요. 수업을 시작하고 나면 엎드려서 자는 애들 절반, 선생님이 들어온 걸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노는 애들 절반이었어요. 그 와중에 전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아득바득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건드리는 애들은 없었어요. 좁은 동네라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키워준 외숙모랑 외삼촌을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집을 나온 애다 라는 얘기부터 그 당시에 쉼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쉼터에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 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가출 청소년들도 여럿 있었고요. 거기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괜히 잘못 엮이기라도 할까봐 피하는 애들이 더 많았거든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에 매진했고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오라는 곳이 없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서 서로 오라고 난리더라고요. 제대로 된 기술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다른 말이겠지만요. 월급을 많이 준다는 곳도 있었고 사택을 준다는 회사도 있었는데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길 들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도 제대로 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던지 그것과 관계없이 아무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모를 정도로 탈바꿈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제 신분을 유일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고졸 채용으로 뽑힌 직원에 대한 차별과 견제도 심했어요. 대학까지 나와서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대학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자기랑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걸 딱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딜 가나 무리를 지어서 괴롭히려고 드는 못된 인간들은 있는 법이고 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오히려 곱게 자라서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그쪽 분야에서는 이미 통달했다고 해야 되나요? 딱 봐도 저를 차별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습더라고요. 지금 고졸 채용이라고 저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회사 들어온 지도 더 오래됐고 승진 속도가 다르더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제가 그쪽 선임인데 그렇게 왕따시키고 싶으면 못해도 저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하고 나서 시작하시는 건 어때요? 되도 않는 직급으로 사람 괴롭힐 궁리부터 하는 그런 못된 것부터 배우는데 승진이나 빨리 할까 싶긴 하지만 말이에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옛날이었으면 어버버 말도 못했을 텐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저도 단단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좁긴 하지만 퇴근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집도 구하게 됐고요. 저한테 당당해지기 시작하니까 저를 깎아내리려 드는 사람들에게도 웃으면서 여유롭게 받아칠 수 있는 강인함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입사한 고졸 채용자 동기 중에서 퇴사를 안 하고 남아있는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들 그런 차별과 멸시에 지쳐서 관두기 일쑤였는데 그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윗선에서는 꽤나 좋아 보였던 건지 고졸 입사자 치고는 승진도 꽤 빠른 속도로 했어요. 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삶의 여유가 좀 생기고 나서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한을 풀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죽자 사자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 노력으로 바뀐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라면에 소주 한 병 사서 집에 돌아가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뭐가 갑자기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생에 있어서 힘든 순간들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아냈던 게 결국 오늘 같은 나를 만들어냈구나 싶어서 저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돈 쓰는 거에 있어서는 배포가 커지지 못해서 겨우 축배를 드는 안주가 라면인 게 좀 창피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런 게 행복이다 싶었죠. 제 인생이 또 한 번 달라지는 계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부장님이 건넨 소개팅 제의였어요. 굉장히 좋은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원래 본인 중마고우의 딸을 소개시켜줄까 할 정도로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절친의 딸을 소개시켜줄 사람이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부장님한테 그랬죠. 저 사실 고아고 예전에 친척집 전전하면서 살다가 그 집에서 나와서 일 시작한 거라 일가 친척도 없는 혈혈단신이라고요. 저 같은 사람 소개시켜주면 부장님이 욕 먹으실 거라 그 꼴은 못 보겠다고요. 저 입사할 때부터 차근차근 같이 승진하셨던 분이라 나름대로 정이 많이 들었던 분이었거든요. 제 얘기를 듣더니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김대리,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데 그런 여자 싫다고 마다하는 놈이면 나한테 꼭 얘기해. 내가 주선한 놈한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줄 테니까. 자신감을 가져. 좋은 기회가 오면 겁먹고 놓치지 말고 일단 질러보라고. 그 부장님이 제 결혼식에 주례를 봐주셨거든요. 네, 그 선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결국에 제 남편이 됐어요. 교육자 집안의 남편도 당시에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선자리에 나가자마자 부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일가 친척도 없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는 거냐고 벌써부터 결혼식 때 하객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거냐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사람 됨됨이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시댁에 인사 갈 때도 많이 걱정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잘 얘기를 해줬는지 저를 처음 보시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내가 안 그래도 애를 낳고 딸을 하나 딱 더 낳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애를 더 낳지 말라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보여주려고 나한테 딸을 점지 안 해주셨나 싶네. 우리 집에 온 거 정말 환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거야. 고생했어요. 달라진 게 뭐였을까요? 정말 그 팔자라는 거 고칠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 답답했던 집에서 뛰쳐나오고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제 팔자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저를 끌어줄 수 있는 좋은 상사를 만나기도 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된 가족을 꾸릴 수 있었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외삼촌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을 나갔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요. 와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답장이 없다가 딱 한 문장의 짧은 답장이 왔네요. 그동안 미안했었다고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었던 마음으로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가끔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정말 꿈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고생했던 그 기간이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걸 덮어버리는 행복한 일들이 생기면서 아픔도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시간 강사 일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학원을 차리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요. 직장을 쉬고 살림을 해도 좋다고 했지만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서 직장은 관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 사이에 제 밑으로 후배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네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다 해봤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해서 결혼을 한 직후에는 아이를 갖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꺼려왔어요.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딸이 세상에 처음 나왔던 날, 저와는 다르게 할머니, 할아버지, 저와 남편의 축복 속에서 입을 꼬물거리면서 빙긋빙긋 웃는 모습을 보는데 참 다행이다 싶고 그 안도감에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를 정말이지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짧게 끝내고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오죽 애를 잘 키우고 싶었으면 제가 회사 나간 시간을 쪼개서 교육대학원을 다닐 정도였다니까요.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매일 걱정 속에 지냈는데 다행히 아이는 제 걱정과 달리 구김살 하나 없이 밝게 자라주었어요. 아빠 머리를 물려받아서 그런 건지 공부도 어찌나 잘하던지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해서 보통의 부모들이 하는 그런 걱정의 시간들은 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은근히 참하고 똑똑한 저희 딸이 본인들처럼 교육자의 길을 걸었으면 하시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똑 부러진 저희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결같이 꿈이 의사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책상 앞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더니 덜컥 의대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경사의 연속이었죠. 의대 합격증을 가지고 이게 다 엄마 덕이라고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줘서 이 큰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자식 키우는구나 했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애를 안 낳으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늙은이의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가 붙잡고 설득해요. 그래도 애는 꼭 낳으라고요. 애 없을 때의 기쁨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이 인생에 오게 된다고요. 참 신기하죠. 불과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내일도 살 수 있을까 누우면 그런 걱정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내일 또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까 기대감에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부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게요.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같은 거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래된 상처란 게 참 그런가 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딸이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데도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나 가슴 속에 묻어둔 상처들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고 그런 상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툭툭 튀어나오는 법이잖아요. 저희 딸 의사 면허 시험 당연히 합격했고요. 의사 시험으로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엄마는 안 되려고요. 저도 나중에 딸한테 전해들은 얘기지만 의사 시험은 면허 시험보다 합격률이 높다나요. 자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떨어질 줄 알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본인들께서 노후로 관리하고 계시던 건물을 내주셨습니다. 딸이 성형외과 쪽인데 별 볼 일 없는 병원에 들어가서 회의닥터로 일하지 말고 차라리 개원을 하라면서요. 개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워낙 손녀를 예뻐하시는 두 분이라 이 돈 빌려줘도 금방 갚을 애라면서 저희 부부가 다 대두지 못하는 돈들을 척척 대주셨습니다.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시부모님께서 그만큼 저희 부부를 믿고 예뻐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집이 여유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 있죠. 그렇게 딸의 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 저희 딸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장사수완이 어찌나 좋은지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좀 없는 것 같다면서 자기 혼자 유튜브 채널을 막 개설해서 영상도 찍고 그러더니 그 영상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남들은 병원 홍보한답시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하던데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한다고 홍보팀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하더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글을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외 인플루언서 채널에 소개가 되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관광 코스로 입소문을 탄 덕분에 한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한테도 인기가 끊이지 않는 병원이 됐죠. 그러다 보니 졸지의 병원장인 딸의 엄마인데도 관리를 받으려면 대기를 걸어놓고 한 달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도 연출되곤 했네요. 바쁘게 일하는 딸애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워낙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요. 제가 회사에서도 퇴직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사무국장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은 저를 사무국장도 사무국장이지만 딸이 땡땡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사실로 더 잘 알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딸의 병원에서 아주 웃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웃기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통쾌한 상황이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에 폐를 끼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으로 변한 계기 다들 기억하시죠? 학창시절에 저에게 잊지 못한 상처를 남겼던 그 애들 때문이잖아요. 그 일로 각성해서 그 뒤로 일어난 일들에는 꼬박꼬박 다 사과를 받아내는 사람이 됐는데 정작 그때 그 가해자들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못 받아본 게 그게 나중에 되니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이제는 행복한 일이 더 많으니까 그 일을 잠시 잊고 살았는데요. 죽기 전에 그 애들을 마주치면 꼭 사과를 받아내야지 하는 저의 바람이 통했던 걸까요? 정말 그 판이 깔리긴 깔리더라고요.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딸의 병원을 예약해서 저도 다른 환자들이랑 똑같이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병원 문을 열고 아줌마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힐끗 봤는데 알큰 반지를 하고 딱 봐도 졸부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만 난 저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죠. 접수도 하지 않고 진료실에 앉아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던 아줌마 하나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대뜸 아는 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너 진솔이 아니니? 맞지? 얘들아, 얘 진솔이잖아. 어머, 땡땡초등학교 땡땡중학교 나왔던 김진솔 맞지? 야, 정말 인연이다. 너 우리 얼굴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지? 얘 아직도 이렇게 우중충하게 하고 다니는 것 봐. 네, 저에게 아는 척을 했던 그 시끄러운 아줌마, 놀랍게도 학창시절에 저를 죽도록 괴롭히고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그 가해자였습니다. 아직도 셋이서 몰려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단짝처럼 붙어있는 모습이 어쩐지 역겹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반갑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제 손목을 탁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 마주쳤다고 설마 도망가기라도 하는 거니? 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어렸을 때 애들끼리 싸우고 그랬던 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는 쪼잔한 스타일은 아니지? 너도 큰맘 먹고 이 병원 온 걸 텐데 마저 진료받고 가지. 왜? 돈도 없는 애가 이 비싼 병원은 어떻게 왔나 몰라? 안 그래 얘들아? 제가 잡혀있는 팔목을 딱 뿌리치고 한 소리를 하려는데 엄마 하고 저를 부르며 달려나오는 딸이 더 빨랐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제가 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을 이제 딸에게서 제가 듣고 있다는 게 새삼 참 신기하긴 했습니다. 대표 원장인 저희 딸이 가운을 입고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고 가해자 셋은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누가 누구 보고 엄마라고 하는 거냐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더라고요.
제가 병원장의 엄마라는 것을 아는 간호사들이 아무래도 일이 났나 싶어서 제 딸을 불러온 모양이더라고요. 전 마냥 달갑진 않았죠. 딸한테 제 학창시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여기 이 여자가 원장님 엄마라고요? 라고 되묻는 가해자에게 제 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지금 방금까지 손목 잡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박간, 이 사람들 접수는 제대로 했어? 이렇게 질 떨어지는 사람들 병원에 들이지 말라니까. 사람 좀 가려서 받아요. 간호사가 옆에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가해자들은 난리가 났죠. 자기가 누군 줄 아냐고 자기 말 한마디면 이 병원 문 닫게 하는 건 식은죽 먹기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요. 알고 보니까 접수도 안 하고 유명 병원이라고 하니까 무작정 앉아있으면 진료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다가 절 발견한 거더라고요. 거기 병원에 진료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 다 돈 깨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 틈도 없더라고요. 다들 웅성거리면서 어디 사모냐고 우리 시간은 시간 같지도 않아 보이냐고 막 따지고 들기 시작했고 가해자들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졸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박간, 뭐하고 있어? 당장 경찰 안 부르고 지금 우리 병원에 질 떨어지는 아줌마들 셋이 와서 환자분들 진료 못 보시게 영업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어머니 앞에 세워두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까지 줬다고. 아줌마들 그냥 넘어갈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말 한마디면 저희 병원 문 닫게 하는 게 일도 아니라고요? 아줌마들 입김에 문 닫을 병원이면 애초에 열지도 않았고요. 반대로 제 말 한마디면 아줌마 남편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당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희 엄마 앞에 사과 안 하세요? 제 딸이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는 말아달라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가 들어가면 난리가 난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몇십 년이 걸려서 받은 사과가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해자의 머리통을 제 핸드백으로 탁 쳐버렸어요. 눈을 꿈뻑꿈뻑거리는 가해자한테 그랬죠. 왜? 기분 나쁘니? 사과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내 자유 아니야? 부모도 없이 자란 고아가 이렇게 큰 병원 대표원장 엄마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나 봐. 근데 어떡하니? 하고 다니는 꼴 보니까 어디 사업이랍시고 하는 남편들 만나서 제대로 생활비도 못 받으니까 딱 봐도 싸구려 티 팍팍 나는 이런 장신구들이나 둘둘 감고 어렸을 때 버릇 못 버리고 니네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또 일진 흉내나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그런 거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야. 이런 일 하는 사람이거든. 너네가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준 덕분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관 안 받을 거야. 집으로 가서 너네 남편 붙잡고 고소장 날아올까봐 덜덜 떨면서 그렇게 지내. 그리고 나서 바닥에 제 명함을 휙 던졌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가해자들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옛날부터 괴롭혔던 거냐고 저렇게 질 떨어지는 인간들은 대체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 논란이 될까 싶어 저한테 고소만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다시 사과를 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참 통쾌해요.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사과 한마디 기어이 받아냈으니까요. 딸한테도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전부 들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더 망신을 주지 못한 게 억울하다면서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제 곁에 이제는 제 일로 화를 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오늘 톡톡 사연에 사연을 보내는 것을 끝으로 어두운 과거는 다시는 꺼내지 못할 마음속의 창고에 넣어두고 꽁꽁 그 문을 잠궈두려고 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께서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저처럼 행복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며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50줄이 훌쩍 넘은 아저씨입니다. 아내와 딸둘, 막내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소를 키우고 사는 것이 꿈이에요. 지금은 비록 회사 일에 매여서 그렇게 못하지만 2, 3년 후면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안정된 미래를 꿈꿔 나가고 있었죠. 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진 말이에요. 사실 이 사연을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로서도 고민 많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감동사연 같은 좋기만 한 에피소드도 아니고 제 치부를 드러내는 짓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 그냥 묻어두기만 하자니 제가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저의 처제에게 일어난 일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도 구천에 떠돌고 있을 가엾은 막내 처제를 위해 명복을 빌어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사연에 쓰인 이름들은 모두 가명인 것을 알려드려요. 그럼 저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아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제 아내는 무척 무뚝뚝한 여장부 스타일의 여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노릇을 일찍부터 해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처가 가족관계가 좀 특별해요. 딸만 5에 중간에 아들 하나가 끼어있는 6남매입니다. 아내는 딸부잣집의 첫째 딸로 태어나서 요즘 흔히 말하는 K장녀의 서름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막내 처제와의 터울이 20년 가까이 나니까 얼마나 자라오면서 동생들에게 치여 살았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게다가 제 처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시라 애들 교육에 그다지 신경을 못 쓰고 살았다고 할까요? 애초부터 이렇게 딸을 여러 명 가진 것도 제 장모님이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아서였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요즘은 어디 그렇습니까? 아이도 적게 낳을 뿐더러 딸 아들 구별이 어딨어요. 장모님은 시어머니, 즉 아내의 친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계속 임신을 강권하셔서 딸을 4명 낳고 5째에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할머니는 손주 욕심이 생겼는지 아들을 내리 2명은 낳아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더 가지라고 하셨답니다. 장모님은 넌더리를 내시면서도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마지막으로 출산을 하셨대요. 그 결과 딸을 낳았고 우리 막내 처제는 원래 장모님 계획에 없었던 아기였다고 하네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친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손녀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시고 투명 인간처럼, 아니 집안 살림 미천처럼 부려먹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유일한 손자인 우리 처남만 그렇게 귀여워하셨다고 해요. 정말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장모님은 혹시라도 본인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조심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3명의 사위들한테도 짐을 지우지 않으려 노력하세요. 자식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저한테 의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장모님은 어쩌다가 저희 집에 오셔도 이틀 이상 주무시고 가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맞사위 든든하다 말씀은 하시면서도 말입니다. 그게 전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큰딸은 시집을 갔고 둘째와 셋째는 회사에 취업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홀 시어머니만 살아계신데 제 어머니도 아내에게 시어머니 노릇이라곤 절대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괜히 모시고 살겠다는 말 하지 마라.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사시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합니다. 제 나이가 된 아저씨들은 공감하실 얘기겠지만 위로 부모님이 걸리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나도 완전히 신경 안 쓸 수 없는 노릇이고 하니 제일 골치 아픈 세대가 아닌가 싶네요. 제 얘기가 참 두서가 없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긴가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제 아내의 가족관계와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겪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의 주인공은 제 막내 처제예요.
저는 처제가 4명인데 그 처제들이 하나같이 여동생처럼 예쁩니다. 제 본가인 남동생 하나뿐이라 시커먼 남자들 사이에서 제 어머니는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푸념도 많이 하셨죠. 사실 저도 철없던 어린 날에는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에게 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몸이 그다지 좋지 않으셔서 더 이상 애 낳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저 아들 둘로 만족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를 만났을 때 여동생들이 많은 아내가 부러웠다고나 할까요?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도 여동생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와는 반대로 아내는 자라면서 여동생들이 싸우면 말리고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동생들 얘기만 하면 진저리를 쳐요. 특히 둘째, 셋째 여동생이 1살 차이밖에 안 나서 그렇게 싸웠다고 해요. 그러면 장모님은 애들 싸움 말리는 건 제 아내에게 다 시켰다고, 그게 가장 곤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공고를 나왔고 아내는 상고를 나왔죠.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모직 공장에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면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격리로 일하는 아내가 눈에 들어왔죠. 전 아내에게 무작정 대시를 했고 아내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는 와중에 아내의 집안 형편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전 물심양면으로 안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저 역시 가진 것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전 큰아들이어서 아내의 서름을 이해했고 빨리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용기로 결혼을 하게 됐죠.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딱 한 사람 반대한 분이 바로 제 장모님이셨어요. 그 이유는 아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동생들 경제적으로 못 도와줄 것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 막내 처제가 태어났으니 장모님은 최소한 막내 처제가 유치원이라도 들어가면 그때 결혼을 하라고 하셨죠. 아내는 집에서 부모님의 간섭과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이 지겨워서 저희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인데 장모님은 그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셨으니 그 무렵 아내는 장모님과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한 것 같아요. 아, 네가 맞은데 그러면 어떡하니? 엄마는 네 도움이 없으면 저 어린 것들 키울 수가 없어. 아, 결혼이 뭐 그리 급하다고. 아,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나 이제껏 철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동생 돌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제 결혼도 내 맘대로 못해요? 24이면 나도 성인이야. 내 자유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도 난 네가 30 넘어서 결혼했으면 싶은데 돈이라도 집에 좀 벌어다 주고 시집가면 안 되니? 안 그래도 어린 동생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비용만도 얼마나 많이 모자라는데. 아내는 이런 일들을 저에게 하나도 안 빼놓고 얘기를 했고 항상 그 끝은 장모님이 너무한다는 푸념이었죠. 그래서 전 상견례 전에 먼저 장모님을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주영이와 사귀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그래, 내 딸한테 자네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어. 근데 우리 딸이 자네가 어디가 좋아서 그런지 내년에라도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네가 좀 말려줄 수 없나? 난 우리 딸이 자네랑 사귀는 게 못마땅한 게 아니고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 같아서 그래. 사실 우리 형편에 주영이가 가져다주는 월급이 필요하거든. 저 애가 도와주지 않으면 많은 동생들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막내딸이 이제 5살인데 유치원에 다니기는 하지만 주영이가 돌봐주지 않으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거든.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영이 어릴 때부터 마치 제2의 엄마처럼 자기 집에서 헌신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제가 거두어서 호강은 못 시켜주더라도 가장 노릇하면서 힘들게 살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주영이 일 그만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장모님은 곤란하다는 듯이 우물쭈물 하시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리시더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장모님 허락을 받아내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면 막내 처제를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아기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죠. 처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제가 같이 살면서 돌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면 나도 더 이상 내 딸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우리 주영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 난 그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미안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큰 짐을 덜어낸 것처럼 홀가분해하며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이유로 전 신혼집을 처가 근처로 얻었고 제 딸을 낳기 전부터 처제를 키우면서 살았죠. 본가의 부모님들은 처가살이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제 처지가 못마땅하셨나 봐요. 결혼 초부터 장남이 처갓집 말뚝 보면서 절한다고 절 안 좋게 보시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 아내를 사랑했고 또 처제도 귀여워해 주었으니까요. 장모님 댁은 제 직장에서 차를 타고 30분 이내의 거리였고 우리 신혼집은 처갓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밭으로 일을 나가시기 전에 막내 처제를 우리 집에 맡겼고 막내 처제는 유치원을 다녀오면 제 아내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처제를 처제가 아닌 제 딸처럼 생각하게 됐죠. 퇴근하면 처제와 놀아주고 초등학교도 저희 집에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딸을 낳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처제를 키웠어요. 막내 처제와 제 딸의 나이 차가 7살 차인데 처제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우유를 먹이겠다, 안고 재우겠다 하면서 우리 딸을 잘 돌봐줬습니다. 원래는 처제가 저를 형부라고 불러야 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라 그 말을 너무나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촌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나중에 다 크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삼촌,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미나랑 만화 비디오 봤어요. 언니랑 같이 가서 빌려봤어요. 미나가 너무 좋아했어요. 어이구, 그래. 우리 미나 잘 돌봐주고 지영이가 언니네. 안 싸우고 잘 놀았어? 우리 막내가 미나 기저귀 다 갈아주고 같이 목욕도 하고 했지. 자기가 다 한다고 나한테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 막내 동생 덕에 내가 우리 딸을 만져보지도 못하네요. 편하긴 편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으려나? 좋잖아. 우리 미나도 처제를 언니같이 잘 따르고 처제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난 괜찮네요. 우리 네 식구 먹고 살 만큼은 나도 벌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살림해. 이렇게 우리 집안의 호칭은 좀 괴상하지만 진짜 가족처럼 알콩달콩했습니다. 처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갈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한 가족처럼 보냈으니 얼마나 제가 막내 처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많았는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던 처제는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전 제 딸과 같이 키운 처제가 혼자 서울서 자취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 주말마다 아내와 같이 처제를 보러 갔죠. 아내 역시 그동안 같이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다른 동생들보다 막내 동생에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마치 딸에게 하듯이 잔소리도 하고요. 지영아, 주말에는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그래. 우리 미나도 이모 안 오냐고 자꾸 물어본다. 너 서울 갈 때 걔가 얼마나 헤어지기 싫다고 울었니? 걔는 지 동생보다 너를 더 좋아해.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 자꾸 안 먹으면 언니가 와서 버려야 되잖아. 얼마나 힘든 게 한 건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아우, 잔소리. 누가 보면 엄마가 나한테 하는 소린 줄 알겠다. 언니, 나 괜찮아. 집에서 밥 안 먹어도 끼니는 잘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나 곧 중학생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가서 과외 좀 시켜줘야겠네. 그래, 처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갔으니까 우리 미나 과외 좀 잘 시켜줘.
이 형부가 용돈 넉넉히 줄게. 서울서 혼자 있다고 너무 느슨해지지 말고 문단속 꼭 하고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니까 조심하고 알았지? 연애하는 사람 생기면 꼭 형부한테 소개시켜줘야 된다. 내가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아버님이랑 형부들 외에 남자는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거 알지? 아우, 형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사리 분별할 줄 아는 나이라고요. 내 눈엔 아직도 7살 애기처럼 보이는 걸 어쩌나. 처제 결혼할 때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벌써 그 늑대 같은 놈 누굴까 걱정이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확실한 거니까 꼭 애인 생기면 소개시켜줘야 돼. 알겠어요, 형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는 막내지만 형부 집에서는 큰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며 싱그럽게 웃던 막내 처제는 정말 우리 집의 큰딸처럼 든든하기도 했고 저에게 짠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처제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신경을 덜 써서 처제가 그렇게 되었던 건 아닐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게 제 탓인 것 같아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워지고 후회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저희 애들에게도 사춘기가 오고 아버지와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특히 딸들은 아버지가 자기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항상 노크해야지 생각만 하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급기야 딸들은 자기들의 방문을 잠그더라고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어쩌다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좀 안아주려고 하면 딸들은 술 냄새 난다고 얼른 저리 가라면서 저를 섭섭하게 하기도 했죠. 그게 바로 애들이 자랐다는 증거겠지만요. 아이들의 냉정함에 저는 참 섭섭했습니다. 다시 애들이 어릴 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아빠 하면서 저를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무던해졌지만 애들이 한창 사춘기 때 아내도 갱년기가 온 것인지 딸들이랑 자주 부딪히며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아내는 걱정이 되어서 잔소리를 하는 건데 애들은 부모가 간섭한다 생각해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막내 처제가 아내와 딸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도 많이 해줬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제 아내와 저에게 애들의 본심을 전해주기로 하고 조카들에게는 부모 대신에 다독거리고 충고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막내 처제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런 놈한테 엮여서 예쁘고 소중한 막내 처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놈 생각만 하면 아직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제 손으로 그놈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막내 처제는 대학을 다니면서 2-3번의 연애를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물론 착한 처제는 저와 아내에게 남자친구를 소개도 시켜줬죠. 하지만 남자 쪽에서 번번이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남자들은 예쁜 저의 처제에게 시커먼 마음으로 들이대려다 잘 안 되니까 이별을 고했던 거였어요. 그런 몸만 원하는 남자들과는 오히려 헤어지길 잘했다고 전 처제를 위로해줬죠.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처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대기업에 24살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2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바쁘다고 하면서 점점 처제가 저희 집에 오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저도 애들 건사하고 회사 다니는 게 바빠서 처제와 간간히 카톡으로만 연락하고 별 일이 없으면 됐다고 애써 좋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처제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부, 저 지영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되세요? 집에 오게? 오랜만에 처제 오니까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까? 내가 언니한테 장 받아 놓으라고 할게. 저는 여느 때처럼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오랜만에 전화한 처제가 반가워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조금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소개시켜줄 남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밖에서 만나요. 그 사람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길래 그 전에 잠깐 형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 처제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어떤 놈인지 보고 판단해줘야겠네. 알았어. 그럼 언니랑 같이 밖에서 만나. 내가 레스토랑 예약할게. 형부 감사해요. 그럼 토요일 12시에 봬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내는 반색하면서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았는지 숨도 안 쉬고 연달아 질문을 해대더라고요. 그래? 어떤 남자래? 우리 지영이 얼마나 눈이 높은가 내가 이번 주에 한번 봐야겠네. 아니, 어디서 어떻게 만났대? 아직 나도 몰라. 당신은 벌써 그런 게 궁금해? 난 아직 우리 막내 처제 결혼시킬 거라고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 26인데 뭘 벌써 시집을 가려 그래. 뭐? 우리 결혼한 나이는 생각 안 해? 나 24세 당신한테 시집 왔는데 느낌 뭐가 늦어? 그리고 뭘 모를 때 시집 가야 돼. 나이만 먹고 닳고 다르면 조건만 따지고 결혼 못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지영이가 당장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잖아. 뭘 혼자 앞서가시나? 아내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 건가,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니 저 역시 쓴웃음이 났어요. 그러다가 제 딸이 결혼한다고 할 땐 얼마나 오버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이 되어 전 아내와 함께 막내 처제의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나러 나갔어요. 그놈의 첫인상은 아주 멀끔한 훈남이었습니다. 게다가 말하는 것도 거칠지 않고 아주 깍듯했죠. 그때는 아무도 그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놈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벌써 처제의 남친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질문이 아주 끊이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전 쉽게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쩐지 음침해 보이는 눈매가 싫었거든요. 처제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놈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이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그놈은 거리낌 없이 저에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이 남자친구 진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영이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형부시라고요. 만나서 반갑네. 내가 초면에 반말해도 괜찮겠나? 우리 처제랑 사귀는 사람이라며. 우리 처제 어디가 좋은가? 네, 지영이가 조신하고 조용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에 26가지 처녀라는 게 참 바른 생활을 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도 참,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하면 당황하잖아요. 우리 지영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사내 커플인가? 언니, 이 사람이 먼저 사귀자고 했어.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물어봐. 이 사람 긴장하잖아요, 형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기에 처제의 남친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만 쎄한 기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별다른 반대 없이 상견례를 마쳤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남친의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친척들 손에서 컸다고 하는 게 계속 가슴 한구석에 돌처럼 박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어둡게 보이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처제의 남자친구와 처제의 관계가 좀 수상해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제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좋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집처럼 단란한 가족이 그리웠다고 하면서요.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인성은 바른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안심을 했죠. 그런데 2박 3일 여행을 하면서 제가 어쩌다 처제와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하면 그 남자친구라는 놈이 저를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저에게 과시라도 하는 양 처제를 제 눈앞에서 안고 막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제가 처제를 뺏으려는 연적인 양 행동을 하니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이 되니까 처제도 나중에는 싫은 표정으로 남자친구에게 좀 자제해달라고 하더군요. 오빠, 애들도 있는데, 이러지 마, 어? 형부도 놀라시겠다. 오빠, 제발 좀 놔줘. 너 나 사랑하네?
우리 곧 결혼할 사이잖아. 그런데 이 정도 스킨십도 못해? 너무 둘이서만 좋아서 그러지 말고 자네도 같이 어울려야지. 가족이 될 거자는가. 그런 스킨십은 둘이 있을 때만 해도 되지. 당신도 참, 요즘 애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당신이 못 본 척 좀 해.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그놈은 저한테 막내 처제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기분이 나쁘셨으면 죄송했다고 주절주절 사과를 하긴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도 막내 처제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한 사과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처제가 그놈에게 형부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화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제에게 말도 안 되는 소유욕과 집착 같은 행동을 보이는 처제의 남자친구가 적지 않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 결혼 꼭 시켜야 하냐고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처제 남자친구가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것 같다.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감정이다라고 하면서 저의 걱정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전 찝찝한 그 기분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채 상견례를 한 지 1년 만에 막내 처제는 처제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처제의 결혼식 날 장인 장모님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는 저보고 주책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주책인 걸까요? 하지만 이미 딸처럼 정이 들어버린 막내 처제가 마음에 1도 안 드는 놈에게 시집을 기어코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처제가 결혼을 하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전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내 처제가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였어요. 전 슬프다기보다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던 처제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장인 장모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은 막내 처제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일어난 처제의 죽음이 전 너무나 수상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딸이 왜? 이제 겨우 결혼한 지 한 달이야. 그 애가 왜 죽어?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막내 처제의 장례식 날 장인 장모님과 우리 가족들은 전부 슬픔에 잠겨서 막내 처제를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처제의 남편이던 그놈만은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냉정한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놈 때문에 우리 처제가 죽었구나 하는 느낌이요.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놈이었으니까요. 전 그놈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슬프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 처제를 데려가 놓고 이런 선택을 하도록 모를 수가 있어? 아니, 난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놈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처제가 죽어? 이거 노우시죠? 지영이가 마음이 약했던 걸 어떡합니까? 우울증이었다고요. 전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런 취급 받을 이유 없어요. 저도 아내 이름 피해자란 말입니다. 그놈은 침착한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전에 저에게 질투를 할 정도로 처제에게 소유욕을 드러냈던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 곧 때리기라도 할 듯이 그놈의 멱살을 다시 잡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처럼 보이질 않잖아. 이번 일 나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 너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내가 낱낱이 벗겨줄 테니까. 그놈의 음침한 속내를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왜 그러느냐 저보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참으라고 말했죠. 그러나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의 속내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자의 전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연락도 끊고 자취를 감춰버리더군요. 가만히 보면 볼수록 처제의 죽음에 전 남편이란 놈이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아내가 죽었는데 담담한 것 하며 그리고 아직 사망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내의 가족들과 무 자르듯이 연이 끊어진다고요?
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발전해 갔죠. 그날부터 전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막내 처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겉으로는 일상에 돌아간 척하고 아내와 다른 가족들에게도 제가 그놈을 의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슬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위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장례식이 끝나고 처제가 살던 집에 유품을 정리하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처제가 살던 아파트는 제가 얻어준 곳이었고 계약 기간은 2년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놈은 그 집을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나 봅니다. 전 황급히 아내를 말렸어요. 내가 내일이라도 가서 다 가지고 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있어. 왜? 그 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당신이 처제 유품 보고 슬퍼서 청승맞게 또 울까봐 그래. 내가 가서 알아볼 것도 있으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집에 있어. 전 아침 일찍 처제의 집 앞에 잠복해 있다가 그놈이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제가 예전에 가르쳐준 비밀번호가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놈은 제가 집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수상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저의 눈에 띄는 것은 방마다 한 개씩 달려있는 CCTV였어요. 안방에도 거실에도 집안 곳곳에 마치 관찰 카메라처럼 달려있는 CCTV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누가 가정집에 그렇게 CCTV를 많이 달고 삽니까? 수상한 기운에 저는 눈이 확 돌아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 책상 서랍 한 구석에서 USB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건 바로 수갑에 채워진 채 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막내 처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들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전 이성을 잃었어요. 계속해서 넘겨보니 그 악마 같은 놈은 출근할 때 처제를 수갑 채워 묶어놓고 퇴근한 이후에 풀어주어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게 했습니다.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품도 그놈이 사왔고 처제는 덜덜 떨면서 그놈이 시키는 대로 해왔던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당장 그놈을 잡으러 쫓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집안에서 끝장을 보기로 했죠. 그놈이 돌아오면 제 손으로 잡아서 경찰에 넘겨버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샅샅이 더 뒤져보니 안방 침대 밑에서 꾸깃꾸깃 뭉쳐진 종이가 하나 나오더군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꼭 누르고 진정하려고 애쓰며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그건 놀랍게도 처제가 남긴 유서였어요. 그 내용은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이더군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 글을 읽어본다면 제 남편을 신고해주세요. 저는 감금을 당하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악마입니다. 꼭 제 대신 복수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글씨들은 급하게 휘갈겨 쓴 티가 났습니다. 평소에 단정했던 처제의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그 미친 남편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마조마해가면서 이 글을 썼을 처제를 생각하니 속에서부터 분노가 차올랐고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얼른 그놈과 우리 막내 처제를 분리했더라면 그랬으면 처제가 극단적 선택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다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이 동영상 증거와 처제의 유서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놈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래서 그 미친놈이 이 소중한 증거를 인멸하기라도 했다면 처제의 억울한 죽음은 어떤 보상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집 밖으로 나와 이웃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결혼한 후 한 달간의 전 남편 놈의 행적을 조사했어요. 저 집에 살던 신혼부부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던가. 신혼부부요? 아니 금시초문인데요. 그 집에 남자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맨날 어딘가 출퇴근하는 것만 봤는데.
에이, 신혼부부였으면 여자가 집 밖에 나왔겠죠. 그런 낌새는 없는 것 같던데요? 전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의심만 하던 정황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이 우리 처제를 의심하고 집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니 그놈은 처제를 때리고 학대한 흔적까지 보였죠. 처제가 겁에 질려 도망을 가기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그놈의 손에 잡혀서 꼼짝할 수 없이 다시 수갑에 묶여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불쌍한 저의 처제에게 가스라이팅까지 하는 것 같았어요. CCTV 동영상에서 간간히 들리는 둘의 대화는 제 의심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면 내가 풀어주고 사랑해준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오빠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풀어줄 건데? 나 이 집 이사 와서 한 번도 바깥 출입 안 했잖아. 당신이 그만두려서 회사도 그만뒀고 이 동네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당신 그거 망상이라고. 착한 처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놈에게 몰아붙여져야 했을까요? 전 이 결혼만은 죽어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습니다. 완전히 의처증 환자였던 그놈은 천자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게 안방에 방음장치까지 해두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안방에 갇혀 있다가 저녁에만 풀려나는 생활을 계속했으니 처제의 정신이 피폐해진 건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 나쁜 놈은 처제의 장례식장에서 본인이 저지른 잘못은 감쪽같이 숨기고 처제가 우울증이라고만 앵무새처럼 짓거려댔죠. 그러면서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겠어요. 전 분노를 누르면서 안방 문 뒤에 숨어서 그놈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삐리릭 탁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놈이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전 그놈이 안방에 들어오려고 문을 연 순간 번개같이 멱살을 잡아 그놈을 우선 몇 대 쥐어 팼습니다. 불시에 습격을 당한 처제의 전 남편은 엉망진창인 얼굴로 정신없이 저를 바라봤죠. 그리곤 멍청하게 입을 열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네 놈을 응징하러 왔다. 네가 숨겨둔 우리 처제 학대 증거, 유서, 여기 내가 다 찾았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네 놈을 처음 봤을 때부터 쎄한 기분이 들었던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 손에 들린 거 어떻게 찾았지? 이리 내놔. 얼른 내놓지 못해? 그 못된 악마놈은 제가 가지고 있는 USB를 보더니 미친 듯이 그걸 뺏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그놈과 엎치락뒤치락 나뒹굴며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처제의 억울함을 밝힐 소중한 증거를 쉽게 뺏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마침내 처제의 전 남편을 제압한 저는 안방 바닥에 그놈을 깔고 앉아서 정신 잃을 때까지 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우리 처제를 묶을 때 썼던 수갑도 가져다가 침대 기둥에 똑같이 수갑을 채운 채로 그 집을 나왔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처제의 복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주니 조금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거기 경찰서죠? 제 처제를 학대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천하의 몹쓸 놈을 고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고자분? 전화 끊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전 처제의 집 주소를 알려줬고 경찰들은 처제의 집에 출동해서 기절한 채로 침대 기둥에 묶여있던 그 몹쓸 남편 놈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전 남편 놈이 처제를 어떻게 학대해서 죽게 했는지 자세하게 진술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도 다 내놓았습니다. 제 진술을 듣던 경찰관은 제가 측은해 보였는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선생님, 점잖으신 분이 왜 그러셨어요? 처제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엔 그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폭행도 엄연한 잘못입니다. 네, 압니다. 저도 잘못 저지른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처제를 죽게 한 놈에게 복수하지 않고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 비겁하게 도망갈 생각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처제에게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진술을 다 마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그놈은 제가 갖고 있는 빼도 박도 못할 USB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그저 처제가 말을 안 들어서 버릇 고쳐준 거라고 감방 안에서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정말 뻔뻔스럽기가 그지없는 놈이죠. 경찰서 안에 있던 형사들이 나서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엄포를 놓아도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는 그놈의 면상에다 전 침을 뱉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곧 건장한 경찰관 2명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당신 뭘 잘했다고 여기서 큰 소리야? 다음에 또 그러면 수갑 채워놓을 거야? 아니야, 박 형사. 그냥 채워놔. 자기 와이프 감금해서 수갑 채워놓은 나쁜 새끼를 그냥 수갑을 채우는 게 약이다. 그놈은 화를 못 이기고 대들다가 감방 안에서 수갑에 묶여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인간 말종의 꼴을 보니 전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제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황망해하며 울던 아내에게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보, 내가 저 새끼를 응징한 죄로 감옥에 간다면 나 기쁘게 벌 받을 거야. 우리 애들 잘 부탁해. 장모님 장인어른,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때문에 우리 처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심려 끼쳐드렸네요. 여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내가 좋은 변호사 알아봐 줄 거야. 꼭 정상 참작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다. 자네가 해주지 않았다면 나라도 나서서 저 때려 죽일 놈에게 복수했을 거야. 우리 불쌍한 막내를 어떻게 저 극악한 놈이 내가 힘만 조금 더 있었어도 내가 직접 그놈을 응징했을 걸세. 저한테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들은 제 아내는 눈물을 보이면서도 저에게 몰래 엄지를 들어줬습니다. 장인 장모님 역시 경찰서에서는 말씀을 아끼셨지만 나중에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놈을 때린 것은 절대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처제가 우울증이라고만 단정지었다면, 그래서 그놈을 잡지 못했었다면 우리 불쌍한 막내 처제는 한을 풀지도 못하고 그놈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지고 혈압이 오르려고 합니다. 우리 처제를 죽게 만든 그놈은 감금, 폭행, 학대 등등 모든 죄상이 드러났고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저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어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놈은 전에 사귀던 여자들에게도 그런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면서 감금, 폭행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을 어찌나 잘 감추었는지 정확한 증거가 없어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여자가 밝혀지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놈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전 이 처벌도 전혀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 미친 남편 놈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짓을 일삼았을 거라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놈이 처음에 저에게 인사 와서 했던 말들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당연히 친척들 손에서 큰 것도 아니었고요. 전 남편의 부모님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 비행 청소년처럼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면서 지내던 그놈의 꼴을 보다 못해 한번 크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그놈은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놈의 부모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던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는 처제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전 처제에게 손을 흔들며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죠. 하지만 발이 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슬픈 표정으로 보던 처제가 입을 열었어요. 형부, 그동안 감사했어요. 절 키워주시고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끝까지 전 형부에게 신세만 지내요. 이젠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형부. 언니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더니 아스라이 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전 정신없이 처제의 이름을 불렀지만 처제는 듣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생전에 들었던 처제의 목소리, 말투도 그대로였습니다. 꿈에서 잠깐 보인 처제의 그 모습을 저는 사는 동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전 종교가 없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착한 우리 처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죽어서 처제를 만나면 고생했다고 웃으면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게 일어난 이 황망한 일들이 믿어지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처제의 전 남편처럼 겉으로는 가면을 쓴 채 착한 행세를 하는 약한 인간들을 꼭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제 처제를 생각하면 그 망할 전 남편을 찢어 죽인다 해도 시원치 않겠지만 제가 한 사적 복수 역시 잘못된 행동임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꿈에라도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 맑고 파란 것이 처제를 더 생각나게 하네요. 슬픔은 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하나요? 전 처제의 밝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남은 인생을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의 슬픈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만 저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